그 다음에 6번이 이제 구성의 오류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구성의 오류는 fallacy of composition이라 그러죠.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하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호랑이의 발톱, 치타의 허리, 코끼리의 다리, 상어의 턱, 상어의 꼬리, 악의 꼬리, 이런 것을 그 가장 강력한 것들이잖아요. 이빨에서 가장 강력한 건 호랑이다. 그 다음 턱에서 가장 강력한 건 사과의 턱이다. 가장 좋은 것을 모아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오가니즘이 될 거냐?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작용할 수 있을 거냐? 작용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치타의 날렵한 허리로는 코끼리의 굵은 다리를 지탱할 수가 없죠. 끌고 다닐 수가 없죠. 말하자면 이제 치타의 허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날렵해도 무슨 악의 꼬리 이런 걸 달고 있으면 밀접하게 움직일 수가 없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그저 여러 가지의 각 부분에서 가장 좋은 요소를 결합한다고 해서 최상의 조건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구성의 오류의 이제 살아있는 실례가 되죠. 예를 들어서 박지성 더하기 최상의 공격 선수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해서 최상의 팀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말하자면 유기적인 연결과 결합이 될 수 있어야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는 스웨덴 시스템을 가져오고 기업은 예를 들어서 아주 규제가 강한 그런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제도는 미국을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 나라 저 나라의 좋은 제도를 다 가지고 온다고 해서 최상의 국정 시스템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죠. 말하자면 한국에는 한국인에게 맞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잘 적응된 시스템들이 있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글로벌 벤치마킹을 하는데 조직이나 그건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벤치마킹을 이것저것 좋은 걸 다 짜집기를 한다고 해서 최상의 요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아주 맛있는 파스타에서 한 젓가락 또는 스테이크를 한 젓가락 아주 2,000쌀로 지은 밥 한 공기 이런 걸 다 모아서 섞어 놓으면 그게 맛있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말하자면 비빔밥은 비빔밥의 원리에 맞게 구성되어야 컴포즈 되어야 하는 것인데 구성의 오류는 이제 되게 그런 데서 부딪힙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대통령의 인기는 왜 필연적으로 하락하나 이 문제도 나왔군요.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있죠. 대개 이제 대중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대개 대통령들은 모든 투표자들에 대해 모든 유권자들에 대해서 모든 그들의 개별적 희망사항이나 소원을 다 들어줄 것처럼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의 초기에는 기대를 한 몸에 모으죠. 예를 들어 동남권에 신공항도 해주겠다, 어디에 뭐도 해주겠다 하고 다 약속을 하죠. 근데 동남권 신공항을 하는데 이거는 가덕도로 가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밀양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어디로 간다 하면 그때는 누구에게 반대하죠. 지방으로 행정도시를 옮기겠다 해놓으면 지방민들이 다 찬성하지만 그것이 세종시다 하는 순간에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의 인기는 초반에는 올라가지만 정책이 쭉 진행될수록 계속 그 중에 일부분 또는 반대파가 떨어져 나가서 미국에는 굉장히 낮은 선에 지지율이 될 수밖에 없는 일반적 법칙이 있다. 그 하는 것이 이제 law of popularity가 말하자면 inevitable decline 하는 법칙이 있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은 정규제 TV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 PD가 시험을 쳤으면 잘 쳤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인의 폭리를 옹호하라라고 하는 이제 논문에 대해 500자 쓰니까 논문도 아니죠. 옹호하라입니다. 사실 허리케인이 닥친 재난지역에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비판한 책이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그것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옹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을 반박하라 이제 이런 것인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마 모범 답안은
소위 시장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은 상품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이고, 그 가격이 폭등한 만큼의 그 격차를 노리고 신속하게 그 폭리가 용인이 되어야 상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원래 상태를 복구하게 될 것이다고 하는 이제 논리를 쓰면 가장 이제 완벽한 논리가 되죠. 물론 그 논리 외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정규제 TV에서 언젠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 마치 이제 연암 박지원 너희 아들인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연암 박지원의 그 아드님이 자기 부친 연암 박지원의 를 회고하면서 쓴 아버지 회고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의 일대기를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연암 박지원이 서울시 한성구에서 이제 관리를 할 때 서울에 이제 물난리가 나서 엉망진창이 되고 서울의 밑가 쌀값이 폭등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왕이 폭등한 폭리 상인들을 전부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연암 박지원이 아니 되옵니다. 지금 전국에서 쌀 상인들이, 미국상들이 쌀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서울의 쌀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그 상인들의 쌀값을 비싸게 받았다고 목을 쳤다는 뉴스가 나가면 바로 그 상인들이 돌아갑니다. 한양 시민들을 정말로 굶겨 죽일 작정이십니까? 하는 논리로 상인들이 폭리를 옹호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예까지 적어주면 금상첨화인 그런 것이죠. 이제 그게 소위 가격의 시장을 움직이는 가격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폭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옹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옹호를 못하고 대개 이제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이 폭리상인 도덕적인 이걸 어떻게 옹호하나 하고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그 다음에 차선의 대책이라 그러면 아마도 그 상인은 폭리에 허리케인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을 것이다. 창고를 튼튼히 지었을 것이다. 허리케인이 닥친다는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관리를 잘했다. 창고를 튼튼히 지었다. 물건이 비 맞지 않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물건을 살려냈다. 그러므로 그는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옹호할 수도 있겠죠. 만일에 폭리상인을 금지하게 되면 평상시의 얘기로 또 오히려 전화가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이번에는 전체가 재난을 당하고 상인만 살아남은 경우가 아니고, 이제는 상인들이 다 살아남고 어떤 재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가게에 와서 난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있으므로 밥 달라 했을 때 그냥 줘야 되냐? 무전 취식은 안 된다고 축객 내보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논리를 뒤집어서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 상인은 장사를 못 하죠. 그러니까 폭리가 아니라 정상 가격인 경우에도 뒤집으면 상인은 정상 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식당 주인은 전부 노숙자들을 밥을 먹여줘야 되냐. 그 물건을 정상 가격으로 팔듯이 이번 경우에는 공짜로 먹여줘야 되냐. 그렇게 되면 상인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무전취식은 형사범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진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장문 논문은 정해진 답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 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문 주제로 밥하고 행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라. 역시 500자입니다. 이제 이런 주제가 있는데, 그건 저는 비교적인 문제는 간단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철밥통, 밥그릇 투쟁. 이제 사회 문제로 따지면 이게 기자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 엄마가 지어주는 고슬고슬한 아침밥에 대한 감상문 이것만을 쓰라는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기억에 남는 밥 한 끼에 대해서 쓰더라도 뭔가 이제 또 소셜 컨텍스트 안에서 써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철밥통 투쟁이라든지 또는 밥그릇 투쟁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무상급식
최근에 이 밥을 못 해주겠다 하고 이제 학교 비정규직이 이제 소위 무상급식에 관련된 비정규직들이 이 소위 밥을 못 하겠다 하고 이제 스트라이크를 벌였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도 약간 넣어주면 이제 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구성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의 따뜻한 밥, 내가 나의 기억에 남는 정말 기묘했던 또는 다급했던 절박했던 밥 한 공기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철밥통, 무상급식, 뭐 밥그릇 투쟁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밥퍼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목사인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약간씩 넣으면 아주 뭐 그럴듯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좀 쓰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복은 이제 물질적 행복, 뭐 정신적 행복, 뭐 주관적 또는 객관적 지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행복과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행복은 다르다. 또는 물질적인 조건이 정신적 평온이나 행복과 상관이 없다. 뭐 네팔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쓰면 아주 하급이 되죠. 그건 너무나 상투적인 것이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뭐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써가면서 말하자면 오히려 물질적 조건이 물질적 성취,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이 행복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말하자면 논박해주는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안고 있는 그 위에서 뭔가를 써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약간 그 호소력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행복과 우리 진짜 행복은 상관없어.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물론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도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글 자체가 아주 힘이 떨어져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든지 소위 물질적 행복이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명 세계의 창조, 예를 들어서 현대 들어오면서 또는 근대 들어오면서 과학의 발달이라든지 또는 물질적 조건의 향상,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바꾸어 놓게 되죠. 뭐 이런 것을 인정하는 선 위에서 무언가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법들도 있겠고, 또는 뭐 최근에 정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새누리당의 행복추진위원회, 뭐 국민행복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뭐 행복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헌법에 행복추구권 이런 게 있지만 그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은 자유권적 특성을 갖는 것이다. 그냥 뭐 애들 장난처럼 국가가 뭐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 행복의 정의는 각 개인이 내리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권으로서 자기가 행복을 정의하고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국가가 개입하거나 또는 국가가 나의 행복을 define, 규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행복 추구권의 본질인데, 최근에 정치권은 마치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국민의 행복해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나서고 있다.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상당히 하드보일드하게 나가는 서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서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평소에 말하자면 기자직 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연습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스타일에 얹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날카롭게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되셨어요? 잘 쓰셨나요? 그래 사실 이 한국경제신문의 이 종합교양은 뭐 종전부터 상당히 좀 심도가 있게 나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아마 혀를 찌르는 문제들이다 이런 것으로 꽤 알려져 있을 텐데,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저작권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담은 책의 저작권 보호, 뭐 기업과 국회의 의사결정의 차이, 뭐 대통령 인기는 왜 구조적으로 하락하나, 뭐 싸이의 비꽃 공연을 참을 수 없다는 사람을 옹호하라, 이런 것 상당히 이제 혀를 찌르고 자칫 잘못 스테레오타입적으로 암기식으로 공부해왔던 분들은 아마 한 줄도 쓰기가 굉장히 난감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논술과 작문도 상인의 폭리를 옹호하라든지 또는 밥, 행복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약간 노림수가 있는, 이 친구가 밥이라는 말에서 철밥통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밥이라는 말에서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는가? 또는 행복이라는 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소위 우리가 수천 편의 논문이 씌어지는 소위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이 감상문 수준이 아닌, 그야말로 무슨 우리가 아주 가벼운 어떤 수필집 같은 데서 보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좀 하드보일드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정규제 TV를 보는 분들은 아마 잘 풀었으리라고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막상 또 TV에서 듣는 거하고 또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죠. 재밌게 문제를 풀었길 바라고, 하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은 기자시험을 공부하거나 또는 뭐 기자시험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또는 대입논술도 마찬가지고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스테레오타입적으로 얘기하면 글쎄요,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그 진실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회를 보는 방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 대중적 어떤 관점을 취하게 되면 진부해 보이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 점도 또 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기억해둬야 될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11월 18일에 치러졌던 한국경제신문 입사시험, 기자직 입사시험, 종합교양시험하고 논문 작문 각 한 문제씩 해서 해설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